네. 네, 오늘은요, 2028 대입 개편안의 첫 시험대에 올라 있는 우리 예비 고1, 현재 중3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을 위한, 네,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네, 최근에 입시 이슈 몇 가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2028 대입 개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얘기, 그리고 고교 학점제 대비하는 전략 몇 가지, 그다음에 이번 겨울에 뭘 준비해야 합니까? 하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한 60분 정도 아마 안쪽에 1시간 이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이건 뭐 다 아실 텐데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이렇다.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 예, 여기 지금 42만 8천 명 정도가 현재 우리 학생들이고요. 그 전에 지금 선배들이 더 많죠. 물론 뭐 그 전에까지 넘어가면 네. 근데 이렇게 쭉 제일 적은 인원이어서 어찌 보면 가장 입시에서 유리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학교 입학 정원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요겁니다. 네, N수생의 응시 비율의 변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2024학년도,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에 35%가 넘는 이런 정도까지 높아졌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인원으로 치면 2025학년도에도 수험생 중에 N수생의 숫자 자체는 늘었습니다. 예, 기존에 그 재원생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비율은 약간 준 것처럼 돼 있지만 결국 N수생들, 재수생들, 삼수생들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이 가장 유리하지만 정시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인원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 이제부터 좀 해보면 이슈인데 2025 의대 정원은 늘었다. 근데 2026 이후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2026년도 이후로는 의대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숫자가 다시 원리치로 돌아갈지 어떻게 될지. 현재까지는 의대 정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는 아마도 스카이 쪽 진학이 좀 더 쉬워졌을 거예요. 왜냐고요? 의대 정원이 1,500명이 늘면 그건 뭐 서울대 자연계 쪽의 인원만큼 비슷한 정도라 그런 정도의 명문대 하나가 더 생긴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대학들이 다 조금씩 한 개 대학 정도 수준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였던 거예요. 하지만 내년 이후로는 이런 일은 없어져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마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무전공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된다는 거. 이거는 의대랑은 다르게 계속 갈 거거든요. 앞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무전공,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들은 계속 확대된다. 유형 1과 유형 2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 1은요, 모든 전공,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 간호학과 뭐 이런 데는 못 가고 또 사범대, 그 다음에 반도체학과, AI학과 이런 데, 특성학과 이런 데는 못 가지만 나머지는 다 갈 수 있는 게 유형 1이고요. 유형 2라고 하는 거는 공과대, 뭐 인문대, 자연대 뭐 이렇게 그런 계열별이나 또는 단과대별로만 갈 수 있는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어떤 과든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유형 1과 유형 2 이런 무전공 모집 인원이 여기 보시면 신입생 10명 중에서 3명은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굉장히 퍼센트 보면 많아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게 무전공 모집 인원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얘기는요. 상위권 대학 쪽으로 이 무전공 학과에 대한 지원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뭐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근데 점수가 연세대학교 인문대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일단 무전공학과로 써보겠죠. 써서 붙으면 그 다음에 2학년 때 뭐 1학년 때 학점을 바탕으로 하던 뭐 선착 어떤 걸로 하던 점수로 하던
이걸 가지고 2학년 때 경영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한 번에 기회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 무전공학과의 이번에 수시 경쟁률 지원 경쟁률을 보니까 높았었습니다. 물론 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이 나는 건 입결을 봐야겠죠. 입시 결과 봤을 때 실제로 많은 학과, 이 무정학과의 어떤 입결이 얼마나 높아져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현재 그건 아직 통계가 정확히 안 나와서요. 여하튼 중요한 건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 무정학과 인기는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요거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지원할 때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수능 영어 얘기예요. 영어, 다들 이제, 등급 확보하는 거니까, 뭐, 90점 이상이면 절대평가,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니까, 뭐, 쉽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4.71% 1등급이. 이거는 절대평가가 상대평가 1등급 4%랑 똑같은 얘기라서,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탐구에 비해서, 결코 쉽지 않았다. 오히려 어렵지 않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게 올해는 6.22%예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예, 4% 넘어갔지만 6%대 정도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100명 중 6명 정도만 1등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이 난도는요. 또 항상 해마다 좀 바뀌기 때문에 영어는 상당히 조심해서 준비를 해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수능 과목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가 좋은 건요. 여기 보시면 2등급에 해당되는 이번에 6.2%였을 때 2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22%, 22.5%였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과목의 3등급 대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영어에서 2등급 이상 받는 게 그래도 더 쉬운 거죠. 나만 잘하면 되고 이 비율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능 최저에서 큰 이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각 대학에 들어갈 때, 수시로 들어갈 때, 수시 내신을 보거나 학생부를 보거나 봤는데, 내신하고 학생부만으로는 이 학생의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는 것 때문에 이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둬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공부 소양이 얼마나 돼 있는지, 학습이 돼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이때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 아까 2등급 맞기가 다른 과목이 3등급 맞는 것 정도 수준이었다. 그쵸? 그러면 이 충족을 시킬 때 굉장히 영어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입시 결과를 작년 걸 봤더니 최초 경쟁률이 여기 보면은 뭐 10대 1, 15대 1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최종 실질 경쟁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나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여기 있는 충족률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국수영탐 뭐 3합 7, 세 개 과목에서 2등급, 2등급, 3등급 받으면 합쳐 7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정도를 못 맞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 반 정도 가까이 못 맞춰서 이렇게 충족된 친구 요걸로 경쟁이 뚝 떨어지고 그다음 마지막에 충원율은요. 실제 수시 6장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대학 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제일 좋은 학과 선택하고 학교 선택하고 나머지 안 가겠죠. 그럼 이 나머지 안 간 친구들 때문에 그 다음 예비번호에서 뽑아서 올리거든요. 이게 충원율입니다. 이것도 100%가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비번호 받을 때까지도 예비번호가 앞쪽에 있으면 그리고 과거의 입결과 비교해 봤을 때 괜찮으면 예,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요래서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에 이 영어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다는 거.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인 경우에 특히 우리 재학생들인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유리한 과목이 영어다라는 건 이거 보세요. 국어는요. 1등급이 N수생이 52%예요. 수학은 58% 가까이 되고요. 영어는 그런데 재학생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입장에서 수능 최저 기준도 잘 충족할 수 있는 게 영어다라는 거. 이렇게 또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어서 합격 가능성이 대폭 상승에 만드는 주요 과목이 영어다. 그렇죠? 그리고 영어는요. 나만 잘하면 돼요.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영어는
나만 잘하면 돼요. 9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8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참 유리한 거고, 또 하나가 내신에서도 좋다. 내신도 아시겠지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요. 보통 매 학기 4학점 정도가 돼요. 다른 과목은 2학점, 3학점, 1학점 이런데. 그쵸? 영어도 4학점입니다. 그쵸?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내신 등급 상승에서 학점수가 높은 전략 과목으로서 영어의 위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이슈, N수생의 급증. 이거 다 아시죠? 네, 수능 원서없이 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나 많이, 예, 졸업생, 예, 그리고 재학생이 이렇더라. 여기서 보면 그 중에서도 이 반수생이 많아진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반수생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스카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의대 가려고 반수할 애들 많죠? 의대를 심지어 다니다가, 지방에 다니다가, 또는 심지어는 뭐 연세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나 성균관대 다니던 친구조차가 예, 이번에 시대인재에서 뭐 반수 했다는 친구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져서. 그만큼 뭐예요? 최상위권이 뚱뚱해진다, 튼튼해진다. 최상위권이래 뚱뚱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1등급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학생들은 정신문이 더 좁아진다. 재수생도 정시를 잘하니까. 그쵸? 한 번 더 시험을 봤는데, 그쵸? 수시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수시는 재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재학생 합격 비율이 상위 15개 대학인 경우에 90% 돼요. 정시는요, 30%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위권이라고 얘기는 어렵죠. 상중위 정도? 20개 대학까지. 그러니까 35개 대학 다 봐도 수시의 재학생 합격 비율은 80%, 재학생의 정시 합격 비율은 40%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정시로 가려면 재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이슈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2028 대입을 시험 치르는 우리 학생들인 경우에는 조금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입 개편 의미가 뭔지, 입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 첫 번째, 많이 들었던 얘기죠.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간다. 그쵸? 여기까지는 다 아십니다. 근데 5등급이 10%, 1등급이 10%고요. 2등급이 34%로 늘어요. 1등급은 예전에는 4%, 뭐 2등급은 11%였는데 지금은 2등급 정도 되는 게 1등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등급 받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문제는 요거예요. 상대평가인데 과거보다 상대평가 과목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국영수 융합 선택이요. 요런 과목들은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ABC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이 이런 애들은, 특목자사고 학생들은 이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많거든요. 일반고에서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과목을 A, B, C로 받으니까 3단계 정도, 그것도 절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과목이 크게 영향을 내신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이면 거의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네, 수시로 가는 거에 어떤 결정이 났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 과목들이 계속해서 많거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상대평가 과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수능 준비를 해야 되면 내신 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3학년 때 더더군다나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학생이 있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면 수능 준비하면서 이걸 같이 해야 되니까 그만큼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 성적표 얘기는 많이 했는데 표준편차 없어졌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대학에서 각 학교의 성적표를 받아볼 때 이게 특목 자사고다 아니면 뭐 가방고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고 중에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일반고 이런 데에서 표준 편차가 보통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다 여기가 가방고다 여기가 특목 자사고다라고 알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원점수하고 이 평균하고의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아 그렇구나 알 수 있고요. 과목도 솔직히 다릅니다.
이번에 고교학점제 때문에 여러 개 과목을 다 할 수 있어서 상관이 별로 없을 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예, 그 특목 자사고처럼 많은 과목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특목 자사고에서 그 하고 있는 과목들하고 좀 다르게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학점 수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계열 이런 그 과목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점수도 있거든요. 그 학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가 1학년 때 똑같은 일반 영어 이런 것이 일반고에서는 4학점인데 여기서는 3학점인 거랑 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성적 보면 알아요. 예. 그리고 논서술령. 네. 논서술령 확대가 된다는 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현재부터 많이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수능은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거에는, 네, 인문계, 자연계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계열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모두 똑같이 본다. 국영수, 국수영, 탐. 모두 다. 탐구도 뭐 사탐 본다. 과탐, 뭐 사탐 중에서 두 과목 선택한다. 과탐에 두 과목 선택한다. 뭐 그것만 시험 친다. 이게 기존의 학생들이었다면 이제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를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봐야 돼요. 인문계적인 상관이 없어요. 진정 문의가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모두 같이 시험을 보는데 국어는요. 인문계, 자연계 범위가 같이 합쳐져 있는 현재 시험에서 현재 수능에서 인문계, 자연계가 합쳐져 있는 정도의 범위로 확대가 돼 있고요. 수학은 문과 기준의 범위예요. 왜냐하면 여기 미적분이라고 했는데 이 미적분 1은요. 현재 학생들이 모이는 미적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미적분 1은 수원 수투 정도 수준에 나오는 거라서 예, 쉬운 거예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만 들어가니까 문과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범위고 영어는 절대평가로 똑같이 지금처럼 똑같이 시험을 치릅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탐구의 비중은 좀 줄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1학년 때 범위니까. 그쵸? 국어랑 수학에서 국어는 예, 범위가 좀 늘었고 수학은 좀 줄었고 영어는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신 상대평가 얘기 좀 해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요, 그쵸? 가장 대학교 들어갈 때, 교과 전형으로 들어갈 때 힘든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뭐 아마 아실 분들이 있을 텐데 카톨릭대 의예과였어요. 거기는 내신으로만 뽑기 때문에 2년 연속 내신이 1점 빵빵이었어요.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죠.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내신이 1점 빵빵인 학생들은요, 대개 몇 명쯤 될까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한 150명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5등급 되잖아. 그럼 여기서 1점 빵빵인 학생들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10% 안에 들어간, 4%랑 10% 들어가는 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수한 애들일수록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등급 아니면 2등급으로 모든 과목을 예,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요. 한 학교에 한 4명, 5명 있을 거랍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일반고 학교의 수가 1,500개가 넘고요. 300개 정도가 특목 자사고예요. 뭐 일반고만 쳐도 너댓 명이니까 예, 6,000명, 7,000명 나올 거라는 거예요. 1등급, 1점 빵빵이. 그쵸? 그럼 굉장히 이제는 1점 빵빵이라는 숫자가 아까 의대 정원도 보셨겠지만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미 있지만 스카이 정도에서 이 서울대 의대도 아마 다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교과전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1등급이 4%니까 여긴데 이 중에서 0에서 1.5 정도 사이 있는 아이들이 여기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1.5에서 2점, 2.0, 예, 여기까지 간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 예비 고1들이 시험을 치를 때는 이 친구들, 1등급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이, 예, 여기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대학에서는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앞으로. 교과하고 종합전형이 비슷해질 거예요. 원래 교과 전형은요, 내신 성적으로 뽑고 수능 최저라는 걸로, 예, 한 번 더 아까 충족해 보셨죠? 예, 이렇게 잘라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좀 높이거나, 또 내신이 너무 비슷한 애들이 많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학생부까지 보자. 그래서 서류평가 한다는 거예요. 정성평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면접까지도. 면접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럼 이거 학생부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내신 서류 면접 이렇게 로 뽑았는데 이걸 면접 강화를 할 거고 여기 수능 최저가 도입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수능 최저 도입하는 학교들 많이 있어요. 스카이 대학들 하고요. 스카이하고 그다음에 홍대, 네, 이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한양대 이런 데는 지금 현재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더 많은 대학, 그 아래 대학들로 쫙, 네, 아마 도입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종합전형에다가 수능 체제가 좀 더 강화되는 형태의 아마 대입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과랑 종합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순수 교과 전형은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요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내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현재 보면요. 지금 아이들이 아직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쵸? 내신이 뭐 A, B, C, D로 이렇게 나올 텐데요. 성취도 A를 받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 A 받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A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애가 정말 정말 공부 잘하는 애야. 무조건 스카이 갈 거야? 아닙니다. 이런 애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1등급은 근데 요거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그쵸? 그럼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이렇게 받아도 3등급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3 때 90점 이상이면 A니까 받아도 고교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내신 3등까지 떨어질 수 있다. 1등급, 3등 사이에 있겠지. 어딘가에. 그쵸?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 바뀐 5등급 하에서는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의 어떤 걸 맞아야 그래야 수도권에 가요. 인수도권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3등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뭘 시켜야 되냐면, 뭐 지금 공부를 자꾸 해라 해서 그렇긴 한데, 이 친구들이 대학이 인정할 만큼의 점수를 받아주면 돼야 그 100점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도 100점 맞으면 무조건 전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애들한테 A만, 물론 뭐 이번에 시험들 다 끝났겠지만, A만 맞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대학이 인정할 만한 점수, 100점 언저리에 있는 점수를 맞는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번 겨울부터라도 그렇게 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 선생님들 통해서 하세요. 네, 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아이들이 반발하니까 저희 선생님들 통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아이들이 아마 잘 받아들일 겁니다. 자, 논소 수령 내신 평가가 된다는 얘기 아까 했죠? 예, 이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시행을 하다가 말았죠. 코비드 19 때문에 그때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때 논소 수령 잘 안 내고 채점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예, 찍기, 예, 사지선다로, 오지선다로 시험을 치르게 됐었는데요. 이걸 이제 다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는 얘기죠.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논소 수령 시험을 쳤었어요.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웬만한 과목 다 논술 아니면 서술형으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예, 서술형 비율을 많이 늘린다라는 얘기고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이러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수험생이 동일 과목 이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국어는 합쳐진 거야 이런 얘기했죠? 이름이 교묘하게. 수학은요. 네. 미적분 허용과 통계. 여기 미적분 기하가 없어진 거예요. 네.
영어는 그대로, 한국사 그대로, 탐구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통사 통과로 딱 두 과목을 시험을 치른다. 모든 학생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직 그 부모님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전체 한 모든 수험생들이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 고교학점제 하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일반 선택이라는 게 있고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고 융합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나 융합 선택은 과거에는 특목 자사고에만 주로 많이 있었던, 물론 있습니다. 일반고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쪽에 특목 자사고에 많았던 건데 이걸 다 풀어냈다라고 융합 선택은 좀 더 추가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예체능만 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 중에서 수능 과목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능 범위 과목은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들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수능 범위가 아닌 과목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선택하기가 쉬울까요? 많이? 예. 원래 고교 선택제, 예. 근데 이번에 고교 선택제를 교과 선택제를 하면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많은 과목들을 자연스럽게 다들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는데, 실은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수능 과목 당연히 하겠지만, 그거 외에 진로 선택에서도 자기가 치르는 수능과 유사하거나, 그쪽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너무 적은 과목들 그러면 내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여기 파란색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여기 지금 사회랑 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과에 해당이 되는 만한 요 사회, 과학, 융합선택 요 9개 과목만 여기만 절대평가예요. 5단계로.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선택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처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시험을 치르니까 그쵸? 이걸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아,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기사화한 건데요. 여기 이런 얘기예요. 과목을 연계하거나 그쵸?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과목들을 섞거나 이렇게 한다. 또는 매력적인 오답을 넣어서 헷갈리게 한다거나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고1 때 배우는 내용으로 중학생 30%에서 50%가량 섞여 있다. 3에서 30에서 50%. 이것 때문에 이번 겨울에 사실은 아이들이 만약에 성적이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요. 사실 중학교 수준 개념부터 다시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를 조금 자기가 했던 거니까 그건 좀 쉽잖아요. 그거부터 하면서 선행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 아까 난이도를 얘기했는데 과목 연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항수나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 시간을요 많이 주면 쉬워요. 네, 지금 아이들이 국어나 수학이나 뭐 탐구, 영어 다 마찬가지지만 실제 수능을 볼 때 시간이 모자라 뒤에 막 찍어요. 그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시간 모자라서 이 타임 어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처럼 아무리 쉽지 않을까? 1학년 때 범위니까라고 해도 헷갈리게 막 선지를 섞은 다음에 네, 시험 시간을 많이 안 주면요. 네, 풀기 어렵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년 상반기 발표하니까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지. 지금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탐구 과목은 두 과목 시험을 치르는데 각각 20문항씩 40문항 60분 동안 풉니다. 30분씩 해서. 그래서 40문항 60분이니까 그렇게 풀기에 똑같이 할까?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요거는 네,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예시문항이에요. 통합세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보시면요. 이분 갑과 을이란 두 분이 있죠. 이 갑이란 분은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이 을이란 분은 예, 에피쿠로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내용을 원래부터 알고 있으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잘 몰라도 요 읽고
이걸 읽고 이해한 다음에 보기랑 비교를 해서 또 그중에서 옳은 거가 다 있는 거 골라라. 이렇게 돼요. 굉장히 좀 어렵게 냈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국어의 비문학 문항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문해력이 높지 않으면 못 푼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래놓고 이거를 짧은 시간에 풀게 하면 아이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것도 예시문항인데 여기 보면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하면 여기는 유럽에서 이탈리아, 여기는 여기 동남아시아 쪽인 것 같은데 여기 싱가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다음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또 여기 보고 이게 무슨 의미지? 월 평균 기온이 이렇게 서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네. 오케이, 여름에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고 이렇게 나는구나. 여기는 강수량도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보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기후도 알아야 되지만 그쵸? 외국의 이탈리아와 네, 여기 싱가포르의 기후를 알아서 그걸 본 다음에 거기서 뭘 재배하고 이런 것까지 알아야죠. 그쵸? 복합적이라면 이렇게 복합적 나온다. 그쵸? 이렇게 내서 이걸 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나 굉장히 높은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고 배경 지식이나 그쵸? 예, 이해력도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과학 예시문항입니다. 단백질 유전 정보에 대한 자료다, 뭐 쭉쭉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DNA가 어떻게 되고, 단백질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이거 역시도 화학이나, 그쵸, 생명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그거에 관련돼서, 이거랑 다른 걸 또 엮으면 이제 화학 문제가 같이 섞일 거예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문항을 보고 통사 통과 문제를 예측해 보면 이렇다. 통합사회는 국어 비문학 영역 문제랑 비슷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죠? 수능 국어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지식 외 문해력 갖춰야 된다. 통합과학은요. 이 물리화학 뭐 이렇게 섞어서 낼 거야. 그 다음에 이럴 거야. 이걸로 재미 봤거든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그래서 아마 평가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렇게 난도가 낮지 않도록 낼 수 있어. 이런 걸 자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답을 찾기가 어렵게 문제를 낼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 올해 초에, 올해 한 4월, 5월쯤에 서울대에서 2028 대입 개편과 관련돼서 대입정책 포럼을 교수님들이 열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 했던 첫 얘기가 정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정시를 좀 폐지하자, 줄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나온 얘기는 수능 최저. 이건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시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폐지하자. 이게 뭐냐면 서울대는 수시로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은요. 전교 1, 2등 뽑는 거예요. 예, 각 고등학교에 티켓 2장 주거든요. 2명씩만 넣을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규일 1등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네,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지만 네, 예,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일반 전형은요. 수능 최저 없어요. 학생부로 뽑아요. 학생부. 네, 내신하고 그 학생부에 들어있는 정성평가. 그 다음에 면접으로 뽑아요. 근데 수시 지역균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넣었어요. 내신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넣었었는데 이게 3합7이거든요. 3합7.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중에 세 과목 중에 네 과목인데 세 과목 중에 합쳐서 뭐 7이 나오면 된다. 그럼 2, 2, 4, 2, 3만 나오면 돼요. 그쵸?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지방인 학생들이 많이 못합니다. 전교 1등인데 2등인데 이걸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없애버려서 그 친구 들어오게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수시는 전국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것도 역시나 이 수도권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다음 정시가 변화가 클 텐데요. 정시를 축소하고 수시의 치기는 확대하자 이런 얘기하면서 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수능 등급별로 동일 성취도를 부여하겠다. 이게 정시 얘기입니다. 수시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서울대에 친 아이들이 1등급 받았다 그러면 다 똑같은 점수겠다는 얘기예요. 2등급 받으면 다 똑같은 점수. 그러니까 1등급 다 받은, 아까 수능에서 1등급 받은 친구들은 같은 점수를 부여받으니까 그 안에서 100점을 맞건 95점을 맞건 뭐 90몇 점을 맞건 1등 안에 안 들어가면 차이가 없다는. 어떻게? 그래서 등급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1등급이겠지 거의. 그쵸? 거기에 교과 역량. 그쵸? 교과 역량은 뭐예요? 내신 성적이에요. 이걸로 2, 3배 선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2단계는 면접을 정시 얘기입니다. 수시가 아닙니다. 수능 등급과 교과 영역, 학생부 정성 평가까지 포함하는 내용일 텐데 이걸로 2, 3에서 뽑은 다음에 2단계는 면접만으로 뽑겠다. 정말 이렇게 되면 대학별 고사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대학별 고사 강화하겠다라는 말로 안 하고 서류평가를 전문화하겠다는 말로 했어요. 대학별 고사를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역량평가 면접을 도입한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연례 문화 면접이라는 걸 실시하고 창의적, 융합적, 분석적 뭐 이런 걸 한다. MMI 집단 면접도 한다. 굉장히 다양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면접은 안 하겠죠. 이거 미리 준비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로 해서 학생들한테 네. 정말 우수한 역량이 진짜 있는지를 한번 뽑아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할 게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런 기조로 바뀐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수능만으로 그쵸? 또 내신만으로 가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추세를요,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내신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서울대는 이미 하고 있었고요. 고려대가 작년부터 했고, 연세대 한양대는 이제 지금 고3 될 아이들, 내년부터, 이때부터 이걸 다 넣어서 내신 평가를 확대하겠다라고 정시에서, 수시 아닙니다. 정시에서. 그럼 이거를요, 여기만 이렇게 할까요? 앞으로? 네. 2028학년도가 됐을 때는, 2028학년 됐을 때는 정시에서 내신 평가하는 대학들 훨씬 더 확대될 거다. 정시조차도 이제 수시에서만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시에서 내신 학생부 중요해진다는, 학생부하고 내신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생활 잘하고요. 네, 서류 준비 그러니까 학생부 준비 잘하고 내신 잘 따놔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된 겁니다. 입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고교학점제 대비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이 2022 개정 교육과제 이게 지금 20 우리 학생들이 하는 네, 고교학점제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과목도 아까 얘기했었죠. 공통이고 선택이 일반, 진로, 융합이 있다. 이 전문 교과는요. 과거에 이게 특성화고가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고 이런 전문 교과가 있었는데 이제 이 전문 교과는 다 특성화고 겁니다. 예를 들면 상업, 경제 뭐 이런 거예요. 기업과 경영 뭐 이런 거. 이런 특성화고에서만 하는 걸 전문 교과라고 나머지는 다 일반 교과 중에서도 보통 교과 중에서도 일반 진로 융합 선택 안에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얘기는 공통 과목은 기초 소양 일반 선택이면 주요한 내용 이해 탐구해야 돼. 진로 선택은요 심화학습 진로 관련 이런 거고요. 융합 선택은 교과 간에 서로 융합해서 앞으로 융복합 사회가 되니까 그런 쪽에 걸맞는 인재를 인재가 될 수 있는 과목이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학평가 학점 기준이라고 한 건 뭐냐면 대학에서는요. 실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3학년 전체까지 192학점을 학생들이 이수를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수가 있는데 은미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뺀 거 이거는 왜냐하면 한 학기에 보통 35학점이거든요. 그 6개 학기니까 합체 한 210학점 이 정도 중에 192만 이수하면 돼 이런 거였고 은미체 빼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예체능이나 빼고 하면 학기당 요렇게 과목이 32학점씩 해야 돼요. 3회 1회까지 160학점을 따거든요. 수시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서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거든요. 5등급 상대평가. 그래서 전 과목 관리가 이제 필요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과목이 지금 미진하다 이런 학생들은요. 이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이번 겨울에. 그래서 정상궤도에 쫙 따라 올라가서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니 하는 것 중에 좀 팁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어, 모의학전제상에서 보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각 학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특히 특별한 과목이 별로 특정한 어떤 과목들 그 대학의 학과에 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개설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하고 같이 하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클러스터 과정 경기도 쪽에서는 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이런 건데 그런 과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실제로 나중에 네, 입학 전형관, 입학 사정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좀 받더라 이런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돼요. 내신 따는 거 중요하지만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해요 할 때 그걸 다른 학교까지 같이 하는 과목을 찾아서 했던 아이들이 유리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평가였어요, 그게, 원래. 근데 앞으로는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했었는데, 요렇게. 절대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동교육과정은 절대평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용인 지역이나 뭐 몇 군데 사례가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어디 가도 교육청, 여긴 용인 지역 지원청, 예, 교육청인데요. 그런데 페이지에 가시면 다 각자가, 예, 아이가 가는 학교가 있는 그 교육청에 가시면 이런 게 다 있어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라는 페이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거점 고등학교가 어디가 있고 이런 데서 한다. 그럼 다른 애들은 여기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데가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데가 있다. 오프라인 그 학교 가서 들어야 되는 거고 온라인이라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과목이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예, 내신에서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지 잘 보고요. 원하는 진로가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학교에서 어떤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에 가기에 적합한 과목들을 찾아서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하나씩은 좀 네, 학기별로 뭐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1학년 때부터 좀 잘 찾아, 1학년 때부터 있는지, 2학년 때부터 있는지, 2학년 때부터 있으면 네, 잘 찾아서 그거를 꼭 듣는 연습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이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인수 교과. 이 소인수 교과도요, 보통은 뭐 13명, 12명 이하에 있을 경우에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런 특별한 소인수 과목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예, 그 학과에 가고 싶은데, 이 과목이 있는데 이게 애들이 적어서 안 들어? 아니,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네. 소인수 교과일 경우에는 그럴 때 절대평가니까 그러면 개설만 해준다면 열심히 들어도 된다. 다만 상대평가가 되는 정도 수준인지는 보셔야 돼요. 항상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될지 보시고. 자, 여기도 안양과 예, 이런 지역별로 다 이게 있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좀 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진학하는 고등학교 유형과 교육 편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냥 이것도 평촌을 갖고 온 게 그냥 그 좀 보여주기 편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외대부분 이제 그 자사고죠. 여기는 수시정시로 비슷하게 가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중형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안양이거든요. 수시로 더 많이 가죠. 훨씬. 그래서 수시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고인데 예, 정시로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정시형 학교 이렇게 구별하는 것 때문에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고교유형을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걸 보시면 정시형 일반고 예로 여기 용인 홍천고등학교 갖고 왔는데요. 학교에서 그 수업을 듣게 하는 과목이 좀 달라요. 학년별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예, 정시로 많이 보내다 보니 수능 출제 과목을 1학년 때부터 2학년 2학까지 다 끝내게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 2학년 때까지 수능 준비 다 하고 3학년 때 또 수능 준비 연습을 할 거고 얘들은 3학년 때 내신은 예, 신경 안 쓰겠죠. 이런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교과나 종합적 수시 지원자는 3학년 1학기에 다수 과목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이걸 다 했으니
선택 과목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선택 과목이 많아진다는 얘기 뭐예요? 아이들이 갈라진다는 얘기야. 내신 따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평가하는 과목은 다 뒤로 배치해서 거의 의미 없게, 수시로 의미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 물론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니까. 그 다음에 이준영. 여기 이제 수시, 정시 다 같이 가는 이런 데는 이렇게 골고루 좀 했어요. 3학 이렇게까지 네, 골고루 수능 과목들을 배치한 게 특성이에요. 그리고 종합전형 지원자인 경우들을 좀 대비하도록 심화 과목을 3학 1학기 때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이거는 꼭 그 과목 어떤 과로 가고 싶은 애들이 좀 골라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절대평가 5단계 과목도 좀 적당히 배치를 이렇게 해줘서 수시 지원하는 아이들의 부담을 좀 줄여준 겁니다. 수시역, 외고죠. 여기는요. 수능 과목 여기도 역시나 골고루 잘 배치를 했고요.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많이, 심화 과목은 전 과목에 걸쳐서 여기는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쭉 심화 과목 들을 수 있게 해주고 특별하게 여기 그렇죠. 여기. 이거 왜 그래요? 외고만의 특화된 부분들 커리큘럼 때문에 이런 과목이 많아지는 1학년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평가 과목들은 다 없애버렸다. 네, 이게 여기 안양외고 여기의 특성입니다. 이것처럼 각각의 지금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이거 학교 알림이 가면 다 나와 있고요. 학교에 가시면 돼요. 그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입학생 교육과정 편집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꼭 미리 보시고 우리 애는 어떤 식으로 우리 이 학교에 들어가면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걸 좀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고교학점제, 교과편제 어떻게 돼 있지? 어떤 게 유리하지? 사탐과탐은 출제 과목이 네. 통사통과 3학기 추가 학습해야 된다는 거. 내신 등급 기상대평가는 과목이 어때요? 많아졌다. 3학기까지 내신 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융합선택 중에서 절대평가 5단계 과목만 있는데 얘만 절대평가인데 얘는 수시 영향을 감소시키려고 각각 학교들이 대부분 다 뒤로 배치, 3학 2학기로 배치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학년제 학기제로 바뀌었다는 얘기 뭐냐면 예, 국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국어가 1학기, 2학기 동일한 그 1학기, 2학기 동일하면요. 그냥 한 학기에 한 번, 한 과목에 대해서 하나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1년 동안 통틀어서 한 개의 어떤 500자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못 하겠다는 얘기고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과목으로 나눠 쓰기 때문에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러 개의 과목에서 자기가 세특에 여러 개의 과목에 자기가 잘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준비한 학생들은 요걸 잘 활용이 될 거야. 준비한 종합전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좋은 일이야.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거 오늘 요 얘기를 많이 했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교과 이런 거 활용을 잘해서 특히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이런 학생들은 이거에 지원을 할 때는 이걸 활용을 잘하는 걸 신경을 써라. 어디 가면 된다고요? 네, 교육청 홈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보셔야 돼요. 교과 편집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 우리 애들 이번 겨울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먼저 내신, 자기가 어떤 거, 그다음 진로 선택, 학과 탐색, 학생부 기재활용, 그쵸?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예비고일 자기주도 코칭 프로그램을 저희가 겨울에 해요. 근데 이 겨울에 먼저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콜브 학습 유형 검사라는 건데요. 어떤 학생이 어떤 식의 학습 유형을 보이지? 이런 거예요. 이런 애는 이래. 생각 학습 유형은 이래. 이런 거를 검사를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미리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다 사전에 신청한 친구들 보여드리는데 이걸 해서 알려줘요. 너는 이런 형이야. 또 MBTI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라. 친구랑 몰려다니지 마라. 너는 공부하기 어려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조언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직업 흥미 검사를 해서 이 친구는 현장형인지 탐구형인지 사무형인지 이걸 보고 너는 이런 진로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교 갈 때 학과를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볼까? 너한테 맞을 것 같아. 이거를 아는 것들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기재유형을 알려줍니다. 학생평가는요, 여기 지금 보여드렸지만, 요즘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신하고 세특.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과목별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다 과목별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요해요. 그리고 행특이라고 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담임 선생님 써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 정도로. 그리고 진로 자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평가를 할 때는 특히나 이런 항목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기재하는 게 좋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통 학업, 진로, 공로체험량, 이런 걸 다 보게 되는데요. 교본 학생부 쓰는 요령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자율동아리 진로 세특에서 학술적인 연구나 조사 활동을 기록하되 용어를 명확하게 써라.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책 이름 하나 쓰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내용까지 잘 들어가게.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관련 연구나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세특에 있는 주요 과목에서 특히 내가 가고자 하는 쪽에 관련된 과목도 더하겠죠. 예, 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와 3학년 때 되면 이렇게 연계가 되되 수준이 좀 더 높아지는, 그쵸? 1학년 때 호기심을 가지고 봤어. 그 2학년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탐구를 시작했는데 2학년 때 그게 좀 더 심화된 탐구로 들어갔어. 좀 수준이 높아졌어. 3학년 때는 융복합적인 연구까지 했어. 이러면 제일 좋죠. 이렇게 수준이 향상된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선생님 써줘야 되는 거군요. 이게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우수한 평가가 거기에 키워드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학기 학급 자체회장. 이거 빨간색은요. 이 사람이 한 거. 했던 내용들이에요. 사회적 녹색 프로그램, 뭐 이중노선 이런 걸 읽었다.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은 선생님의 평가예요. 친구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탁월한 소통력과 리더십을 보였다. 탁월한 이런 키워드. 그렇죠? 다른 곳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 지식으로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동체 역량이나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렇게 한계 있고 선생님의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이 스스로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해 활용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썼었다. 진로 역량이나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학년 때 그게 어떻게 썼느냐라는 거, 과목별 세특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이렇게 짧게 안 들어가고요. 원래 한 500자씩 들어가기 때문에 꽉꽉 찹니다. 근데 저희가 세부 내용만 몇 개 뽑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고 책이죠. 읽고 어떻게 했어? 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고 선생님 평가해 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1학년 때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2학년, 3학년 넘어가면요. 이 친구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좀 더 어려운 용어, 좀 더 어렵다기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의 조사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지고도 활용하는 게 좋다면 이거는 뭐 학생부를 쓸 때 세특에서 영어는 어떤 희망 진로라 이 어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만약에 내 컴퓨터학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 관련 영문 기사. 그렇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 영어 지문. 수능교육과 그러면 뭐 글쓰기에서 어떻게 했어? 인공지능학과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딥러닝 뭐 이런 거. 관련된 지문을 읽고 썼다. 내가 썼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전천후로 어떤 학과에 가려고 해도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세특에서 굉장히 좋은 과목이다 강조드리는 겁니다. 저희 그 최선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하고도 이런 거 물어보면 아마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실제로 아이들한테 실제 연습을 시키려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코치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래? 앞으로 너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쓰는 방법을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자율활동이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 어떻게 하자. 진로활동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동아리 활동 어떻게 있는데 목표 내시는요. 얼마 정도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번 겨울에 한번 세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서 이거에 따라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성과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책 읽는 거, 그쵸?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가 있으니까 일부러 저희가 통합사회에서 한 권, 통합과학에서 한 권 굴릴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책 중에서 고르고요. 이런 책 중에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 직접 한번 뭘 써보게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독서 심화한 연습을 시켜보는 거죠. 이렇게. 자, 저희 수업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업 구성 정리해 보면 맨 처음에 테스트합니다. 콜브, MBTI, 스트롱 이런 것들 가지고 하고요. 아이들한테 한 영상을 보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1주 차에는 첫 번째 수업은 MBTI 학습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합니다. 자기를 알게 해주는 것도 하고요. 2회 때는요. 예,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의 강점과 그 보완점이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1학년 때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겠다라는 계획을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제가 예, 소영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글쓰기 특강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개별 상담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학부모님과 예, 저희 담당 코치가 우리 학생들을 예, 가르친 그 경험을 가지고 심층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서 첨삭은 아까 페이스 독서 프로그램 저희가 보여드렸죠. 그걸 본 걸 가지고 네, 도서를 읽은 거를 네, 1, 2, 3단계 첨삭 지도까지 해서 우리 아이가 알차게 고등학교 생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5주간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하고 있는 예비고1 자기도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신청은요, 네,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 dibgenos.com 온라인 신청 여기 하시면 되고요. 1월 3일까지입니다. 예, 각 클래스가 있는데 지금 뭐 미리 차는 데도 있을 수 있어서 클래스별로 선착순 마감 이렇게 돼 있는 거가 회오반 있고 이대반 있습니다. 네, 클래스별 선착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 15일 사이에 사전 예, OT 시청하고 예, 테스트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쭉 수업이 2번. 그리고 설이 지나고 나서는 네, 글쓰기 특강, 페이스 독서 첨삭, 그다음에 개별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는 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는 카톡 친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DYB 입지력 연구소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그 등록을 하시면 예, 카톡 친구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가 매주마다 예, 좋은 예, 입시 정보를 예, 대학교 입시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립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가입해 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성공적인 고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네, 이런 프로그램 네, 예비고일 자기주동 코칭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떤 고등학교 들어가는 생활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다짐 그리고 그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 학생부 준비, 내신 준비 예, 이런 것도 제가 다 어떻게 할지 알려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른 질문 별로 없고 다 이해됐다 하신 분들은 예, 지금 바로 예, 설명회를 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혹시 채팅창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